안녕하십니까. CNGTV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2022년 2월 14일 CNGTV 방송은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2년 프리뷰 플랜트 조선 ESG 전략과 디지털 전환에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담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강신봉 부회장님, 이장현 교수님, 그 다음에 이진호 대표님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강신봉 부회장님서부터 자기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예. 그리고 좀 컨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다들 바쁘시죠 지금? 거기에 좀 진행사항도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플랜트 정보기술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 강신봉입니다. 우선 다들 바쁘실 텐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저희 협회가 추진하는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2년 프리뷰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플랜트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으면서 원래 현장에서는 이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한 20여 년 근무를 했었고 포스코에서 한 10년 정도에서 한 30여 년 이상 현업에 이 해외 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현장에 여러 가지 저도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관리 기술이 부족해서 특히 이제 프로젝트 관리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새로운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 회사, 우리나라 전체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플랜트의 어떤 대중화 또는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관련 협회나 또 관련 대학교 또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PM 대중화를 위해서 리틀 PM을 창안을 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주니어 PM, 또 대한노인대 등에서는 시니어 PM 해서 우리나라 프로젝트 관리가 선진화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고 결국 우리 플랜트 조선 분야에서도 이 관리 기술과 전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의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면서 특히 우리 플랜트 협회가 요즘 상당히 해외 수주라든가 또 실행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게 경쟁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협회에서 다양한 관리 기술과 전문 기술 분야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협회 수석 교수님들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좋은 경험을 나눠주시고 우리 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장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장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로 하는 교육과 연구가 스마트 선박, 스마트 조선소, 그리고 요새 친환경 연료로 부각받고 있는 수소라든가 LNG, 암모니아 같은 이제 극초원 연료에 관련된 단열 구조라든가 열 전달, 연유동, 그 다음에 단열 화물창 개발하는 그런 연구와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인 2002년에 벤처회사를 창업을 했고, 당시에 이제 PLM이나 IT 관련된 그런 컨설팅이나 SI 작업을 했었는데, 정확히 20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현재 큰 방향이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JJ이노텍 이진호입니다. 저는 발표 내용에 저희가 하는 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제 소개만 드리고 이번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진호 대표님 뭐 준비하신 좀 자료를 보고 좀 얘기를 시작을 하시죠. 네. 네. 자, 요거는 예. 뭐 시작하시죠. 예. 제가 오늘 한 10여 분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플랜트 빔 포 에브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빔이라는 것이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3D라고 보통 하는데 인텔리전트 3D 모델 베이스드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프로세스를 이제 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축, 토목 이런 분야에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플랜트는 대형 EPC랑 대형 조선소 위주로 90년대부터 3D 기반으로 설계가 굉장히 확산이 됐는데 저는 주로 요즘에 이 트렌드에 의해서 굉장히 중소규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하이테크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플랜트, 바이오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쉽고 가볍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플랜트 3D, 인텔리전트 P&ID 이런 쪽들로 해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카페에 가입해서 플랜트 IT를 접목하려는 엔지니어가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간에 커뮤니티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막 서울에는 못 오겠고, 그리고 저희도 방문하자면,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최초의 플랜트 캐드 한글 교재를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도, 생각보다는 많이 팔려서 지금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slide. 자, 여기 보시면 왜 제가 여기에 집중하게 됐냐면은, 대형 EPC나 대형 조선소들, 그 다음에 이장현 교수님이나 이제 협회에 계신 분들, 그 다음 박사님들, 굉장히 하이엔드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해 가시지만 약간만 넘어가면은 지금 엔지니어링 협회 통계인데요. 2022년 1월 4일자 통계인데 2021년도까지 보고된 거에 의하면은 우리 엔지니어링 회사의 92%가 중소규모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도 3% 정도 되지만 저기서 빔과 인텔리전트 3D 모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 몇 프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쉽고 빠르고 빠르게 효과를 보려면 항상 겁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그나이트, 그러니까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데서 경험했었던 많은 것들을 좀 쉽고 가볍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첨단보다는 누구나 다 같이 빔을 쓰자. 누구나 다 쉽게 진입을 하자. 이런 모토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해외 건설이 이제 우리나라가 효자 종목이었죠. 2015년도까지. 이제 해외 건설협회 최근 자료인데요. 2014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었는데, 그나마 또 700억 불씩 할 때도 보면은 70~80%가 해외 공사의 70~80%가 해외 플랜트였었는데, 그나마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랜트보다는 주로 토목, 인프라 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가 해외 프로젝트는 지금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그러나 국내는 제가 많은 고객들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국내의 프로젝트가 의외로 하이테크랑 바이오, 식품, 그다음에 조그만 패키지성 플랜트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형 플랜트가 좀 작다는 거가 좀 흠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그 색깔이 녹색은 뭐고 뭐 설명이 없는데 이게 녹색은 저 수주 건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파란색이 여기는 2022년은 아직 제대로 집계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요거가 수주인데 요거는 파란 거는 무슨 완성된 겁니까 이게? 예, 272억 불, 272 달러는 달러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동영상인데 라이브하게 1987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나라별 이제
반도체 생산 순위를 나오는 건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미지만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2018년서부터 2019년까지는 1위를 하고 있죠. 저 밑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신의 한 수였죠. 지금은 반도체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전략 제품이죠. 왜냐면 어떤 무기에, 모든 무기에 다 들어가고, 이게 지금 수입하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수입하는 나라가 1987년, 90년도에는 싱가포르가 1위였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거나 대만에 있는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기를 쓰고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 3위, 생산도 2, 3위지만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소비가 3, 4위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공장들을 지금 평택, 화성, 천안 이런 쪽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죠. 이것들이 다 뭘로 설계를 합니까? 3D 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3D 기반의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플랜트 캐드도 그에 따라서 쉽고 가볍고 빠르고 또 저렴하고 이런 툴들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3D 플랜트라는 게 그 소프트웨어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저는 여기서 가급적 어떤 상용 제품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예. 예, 나는 그게 한 건지 아니면 플랜트도 3D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근데 플랜트 3D CAD랑 예. 3D 지금 BIM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보시는 분이 처음 보시는 분도 많아요. BIM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그러면은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예. 요거는 이제 조선순인데 좀 이따 그 슬라이드를 마침 만들어 놨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90년대에는 일본이 거의 다 조선에서 배 건조 척수, 그 다음에 뭐 CG토, CGT죠. 그 다음에 뭐 오더, 백로그까지 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2010년대까지 요 모든 분야에서 다 태극기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2020년 근처로 오면서 이제 다 중국 국기로 다 바뀌었었는데, 근데 이제 알짜배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예, 여기서 지금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AD는 원래 시작할 때 컴퓨터 에이디드 드래프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도판하고 연필하고 자를 대체하는 수준이었는데 조금 표준화하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CAD도 알고 보면 그래픽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설계 잘하는 회사들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 CAD 데이터랑 각종 수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짜 설계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하고 만들어내는 게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빔은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축 분야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건물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빌딩이 컨스트럭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럼 3D 모델이 있는데 형상도 중요하지만 이 형상에 들어가는 각종 엔지니어링 데이터, 표준 데이터, 각종 자재 데이터, 각종 뭐 WS 코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구매와 시공에 잘 활용을 하면은 빔을 굉장히 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 명칭입니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공적인 자리라 플랜트 CAD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인터그라프. 지금 회사 이름이 헥사곤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베바. 아베바의 무슨 제품.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들이 이제 오토캐드 기반의 무슨 캐드웍스, 뭐 플랜트 3D, 뭐 옛날에 오토 플랜트.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군소 제품들이 좀 있었었는데. 뭐 벤틀리도 있고. 맞습니다. 네. 벤틀리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플랜트 CAD는 대부분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은 배관, 프로세스 데이터에 집중을 하는 대신에 빔은 이제 형상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시공 도면 뽑아내는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소프트웨어 툴은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잘 나오느냐, 쉽게 나오느냐, 새로 개발하지 않고 잘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2를 지정하는 거라 저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2를 굉장히 강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를 먼저 물어봐서 그거에 맞는 설계를 잘해야 툴도 잘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는 업계에서 약간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도 가르쳐 보면은 청년들이 설계를 배우는 것보다 CAD 먼저 배우려고 그러고 빔 소프트웨어를 먼저 배우고 취직 잘 된다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약간 쩔뚝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설계를 모르면서 툴만 알아가지고 설계를 배울 생각을 안 한답니다. 설계를 잘하고 툴을 잘 들어야 정말 효율이 높은 건데 이제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이제 소프트웨어가 옛날에 비해서 플랜트 캐드들이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기능도 뛰어난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근데 이제 플랜트 빔을 할 때 이제 건축 빔도 마찬가지고 토목 빔도 마찬가지고 스트럭처 빔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는 CAD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라인 그리고 서클 그리고 바로바로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빔, 3D 이런 것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빔 컨텐트죠. 그게 이제 카탈로그, 스펙, 라이브러리, 심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빔 카탈로그가 나오는데요. 플랜트에도 다양한 안시, 지스, KS 뭐 이런 카탈로그들이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에 따라서 요 프로젝트로 내가 스탠다드 아이템이 아닌 요 프로젝트용 이런 것을 만들 때 이제 좀 어려워하시죠. 여기가 이제 그런 다음에 다양한 이제 좀 이게 그 좀 전문적이라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제 이게 그 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플랜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제일 문제가 비싸기도 했지만 그 뭐 조선에서는 뭐 아비바를 많이 쓴다든가 뭐 이랬는데 좀 표준화된 계속 여기에 있는 요 형태가 뭐 스텝처럼 뭐 표준형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상형은 딴 데 가서 못 쓰잖아요. 이게 벤틀리에서 그렸는데 뭐 아비바에서 못 쓴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많이 해결이 됐나요 요즘에? 아니요.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떤 요 카탈로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이 디지털 포맷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카탈로그는 제품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3D 형상이 있고 이 파트들에 대한 디멘전 라이브러리, 그걸 피지컬 디멘전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플랜트는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이 소프트웨어 표준이 아니라 산업계 표준이죠. 안시, 아스메, 미국 스탠다드, 브리티시 스탠다드, 지스, 일본 스탠다드, 러시아 스탠다드, 프랑스 스탠다드, KS도 다 저 제품에 대한 스탠다드 가 있죠. 명광거리 4인치일 때는 여기가 몇 밀이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 몇 미터 그런 것들이 다 표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라이브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표준 제품이 아닌 그 공장에서 저 제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파는 회사들은 자기네 카탈로그들을 이제 제공을 이제 설계회사나 아니면 발주사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학생들이나 지금 커뮤니티에서 가르쳐 줄 때 좀 표준화되는 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그런 것들은 주로 있죠.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부분 기본 카탈로그를 다 줍니다. 그게 안시, 지스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잘 안 들어가고요. 처음엔 모델링 쉬운 방법, 그 다음에 도면 뽑아내는 방법,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 먼저 쉽게 들어가서 쉬운 것, 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더 특화된 무슨 데이터를 건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어드민 과정을 저희가 가르치게 되죠. 고급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보고 자기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에게 약간 조언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어떻게 뭐 겁먹지 마라, 뭐 와라 커뮤니티에 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성공 사례가 여러 분 있는데요. 대부분은 들어오셔서 특히 젊은
들어오자마자 한 번에 네. 이만큼 가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 카페에 한 60대 되시는 50대 60대 되시는 대관 엔지니어 서너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옛날에 손으로 다 연필하고 자로 그렇죠. 다 설계하시던 스풀 분들인데 드로잉 다 그리고 네, 진짜 손으로 그랬죠. 다 그릴 줄 아시는 분. 옥으로 무도 그리고 뭐 다 그랬죠. 자, 꾸준해야 됩니다. 딱 들어와서 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성공시키려고 네. 그러시는 분들은 금방 지치십니다. 딱 들어와서 그분들이 자기 배운 수기를 얘기하는데 처음 들어오니까 막막하더라. 그래서 당신 한글 교재를 보고 실습을 따라서 3번을 해봤다. 첫 번째 틀리고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틀리더라.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됐다. 근데 그 한글 교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의 교수님들은 다 영어로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의외로 한국이 언어가 되게 힘들어요. 뭐 자기 하는 동안에 영어를 안 낸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글 교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사실 플랜트 캐드가 대형 EPC랑 조선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선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한글 번역을 잘 안 하거든요. 한글 번역을 잘 안 하고 한글 교재를 만들어봐야 빨리빨리 이제 업데이트 되니까 그걸 못 따라가니까 어차피 용어도 다 영어, 엔지니어링 용어가 다 영어고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그냥 영어 교재를 썼었는데 이 보편 타당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우리 엔지니어가 약 20만 명 됩니다. 20만 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 대기업이고 97%는 영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실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에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도 가끔 가르치는데요. 한 번에 되면은 당신은 위험합니다라고 합니다. 위험하죠. 에러랑 실수랑 다른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야 당신이 배우는 거다. 코딩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성공하면 배우는 게 없어요. 근데 전혀 없어요. 그 디버깅이 디버깅이 많을수록 제가 그 젊은 시절에 C를 처음 했거든요. 포츄라인이나 이런 거마다 그 한 줄을 했는데 에러가 10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같이 하는 사람이랑 웃었어 밤에 내 친구랑 한 줄 써는데 에러가 무슨 100개야. 근데 그 하나하나가 또 파생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배울 때에는 많이 나올수록 굉장히 잘 좋아하는데 그거가 잘못하면 이거 저희가 없나 보다, 재주가 없나 보다 이러면서 재능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포기하는데 많이 나올수록 행운인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에러가 많이 나서 이게 왜 나왔나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적어놨다가 뭐 이러면서 3번을 하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잘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무 욕심을 부려서 책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현업이 바쁩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업이 바쁜데 밤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안 되는데 근데 또 성공 사례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객분 중에 한 분인데 저 지방에 그 OLED 공장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 엔지니어십니다. 팀장님인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 2D로 설계를 하다가는 이 많은 공장을 다 못 지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밤에 출퇴근을 하면서 차 안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어드민, 고급 기능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저희를 불러서 나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모르겠어. 여기 우리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컨설팅을 해주시오. 우리랑 3개월을 같이 저 공장을 같이 합시다. 같이 했습니다. 실력이 일치월장. 그러니까 자기는 실수랑 연습을 하면서 이만큼 간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사원도 아니고 부장님입니다. 팀장을 리더로서 직원들한테 안 시키고 자기가 클릭을 밤에 한 거죠. 클릭. 에러 많아. 그것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여기는 못 넘겠다. 여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쫙 가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 사장님, 뭐 임원들 다
제법 큰 회사거든요. 그 계열사들 다 입이 벌어지는 거. 와, 쟤는 저걸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쉽게 가르쳐 준 거는 쉽게 easy come, easy go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가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옛날에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플랜트 캐드 빔을 구축을 했지만 라이브러리 구축하고 있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은 캐드 하나 사기도 버거운 예산이란 말이죠. 근데 그 비용으로 지금 플랜트 캐드랑 빔을 할 수 있다라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공부 자료 많죠. 저희도 그 공부 자료 유튜브에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네 번째 3D 프로세스에 2D 프로세스를 요구하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원청에서 3D를 잘 모르시는 이제 좀 갑이라고 우리가 보통 원청에서 옛날 2D로 했었던 거를 자꾸 요구를 하다 보면 이제 3D 프로세스가 꼬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고 돈은 더 들어가고 시간은 맨아웃은 더 들어가고 나오는 저거는 다시 또 엉키고 이러는 것들. 아까 5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디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빨리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뭐 디지털 트윈이든 뭐 이런 게 가는데 3D가 안 되면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은 2D 같은 것들이 20년 전서부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플랜트나 중소기업에 가면 옛날 저기는 2D도 지금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기계보다는 플랜트나 조선도 아니야. 그렇죠. 뭐 2D가 편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 있죠? 그 중소기업 이런 데는 이제 아직도 있더라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근데 이거를 그 국가 정책적으로 이걸 빨리 무조건 3D 이러다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 2D 주로 많이 했잖아요. 건축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그게 편할 수 있어요. 지금 편합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 3D를 써야 전체 플랜트가 마델링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하자가 이게 정책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 우리 그 전투기 개발할 때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다 정책이 필요해. 2D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상무님을 위해서 그 3D를 카티아 3D를 2D를 다 만들어서 줬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3D를 2D로 만든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설계를 못하고 그분이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저도 이제 2D부터 했으니까 2D 딱 보면 머릿속에 3D가 보여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그 2D 보여주면 몰라 이게. 그래서 시대가 변한 거예요 이제.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나는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래서 그거는 3D는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좀 전에 그 진입장벽에 또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문제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요. 자기네가 연습하네. 왜 파는 데만 집중을 하고 좋습니다. 이거 사시면 성공하십니다. 이제 마케팅적인 코멘트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사보면은 뭐 안 돼요, 그건 모르겠고 본사에 물어봐야 되고 뭐 계속 핑거 포인팅 하다가 고객도 지쳐버리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오토캐드나 모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보면은 뭐 인공지능 하셨고 뭐 각종 협회에서 노력하신 것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서로 사용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요 주제도 우리 카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계캐드랑 플랜트 캐드랑 토모코 헤드랑 왜 기계에서도 배관 모델링이 되거든요. 패키지 같은 거. 카티아에서도 되는데 왜 꼭 이걸 써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세스 배관은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흘러가고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표준 카탈로그에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그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오래된 질문인데 메케니컬 캐드와 플랜트 캐드의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조선 맞습니다. 캐드는 이제 그 메케니컬 캐드는 짓고 대부분이 다 그 플랜트 캐드 쪽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티아 같은 그 메케니컬 캐드는 굉장히 지나치게 그렇죠. 정밀하고 그렇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이 플랜트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는 어떻게 이거를 표준화하거나 연결하는 거가 왜 안 되나. 한 20년째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이 왜 그 표준화는 안 되냐 이거죠. 그게 서로 이제는 소통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메케니컬 캐드랑 그 플랜트 캐드랑 좀 소통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철학이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메케니컬 캐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캠 가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캠 가공을 하다 보니까 밀링이라든가 드릴링 같은 요 CNC하고 연관돼서 3차원 형상을 정의를 하는 거죠. 캐스팅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 3D 캐드에 보면은 결국 CNC를 위한 그다음에 머시닝을 위한 이런 그 모델링 과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볼리안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토폴로지라든가 이런 불리안 오퍼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플랜트 캐드는 제가 보기 카탈로그 중심이거든요. 플랜트 회사에서 밸브 만드는 거 아니고 뭐 프레셔 베슬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거를 구매를 해서 설치만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위치하고 표준 요 맞습니다. 사이즈만 보기 때문에 결국 카탈로그 중심의 캐드를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캐드는 카탈로그 중심의 표준화된 라이브러리 중심으로 가는 거고 기계는 캠을 위한 가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가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스텝이라는 뉴트럴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익스체인지 하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하게 된 거고 이걸 이제 플랜트도 본받기 시작한 것 뿐인 거고요. 그렇죠. 조선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거거든요. 조선에서는 뭐냐면 플랜트하고 달리 선박이 있으면 항공처럼 이게 쉘이냐, 거더냐, 프레임이냐, 외부냐, 론지냐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특징, 그러니까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빔이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조선에서는 형광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파일이라는 게 보면 그냥 미케니컬 캐드에서 보면은 이게 T자로 되어 있는 요 삼연체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지만 조선에서 이게 하나의 T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객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데피니션이죠. 뭐냐면 내가 거드라는 걸 설계를 하는데 이 거드의 시작점은 이렇고 끝점은 이렇고 얘의 두께는 이렇고 얘의 재질은 이렇다라고 걔가 가진 속성을 데이터베이스로 디파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캐드는 컴퓨터 에이디드 데피니션 온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거는 데피니션, 애트리뷰트, 엔티티 중심이죠. 객체 중심이죠. 그래서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이게 다 각자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최적화돼 가지고. 근데 이제는 종합이 돼야 되니까 게임 산업도 뭐 게임 캐릭터는 엄청나게 그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지만 또 그 배경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캅 데이터, 그 솔리드 데이터도 있지만 모캅 데이터도 있는 거고 건물 필요한 거. 그래서 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가다 생각하니까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조선에 있는도 비슷한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플랜트와 조선 컨퍼런스라고 했는데도 플랜트 하는 사람과 조선 하는 사람도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설계 절차나 목재가 철학이 다르고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만나서 서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BIM도 처음에 이 사람이 BIM 처음 한 사람이 PLM 딱 보고 나서 왜 뭐 빌딩에서는 왜 PLM처럼 안 해?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BIM이 PLM보다 더 발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6차원도 있고 뭐 코스트도 계산하고 그러는데 사실 메케니컬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코스트나 뭐 일정 이런 것까지는 머릿속에 안 넣거든요. 근데 그것도 들어가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건데, 오늘은 나는 이게 플랜트가 가장 복잡해요. 다른 거보다 엄청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난 어떻게 다 설명을 할지는 모르시는데, 다음 장으로 갈까요? 오늘 이거 뭐 일주일 내내 해도 모자라, 이게 플랜트가 이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죠. 하나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시죠.
이제 BIM이 처음에 이제 건축에서 이제 시작을 네. 해서 이제 건축 BIM이 나오면서 거기서 또 뭐 일정 관리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관리도 하고 네. 기술 쪽에서 우리 과거에 이제 프로젝트에 보면 플랜트에 PMIS 있었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이 발전해 가니까 이제 플랜트 BIM처럼 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 어떤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PMIS하고 네, 그거 BIM으로 이렇게 진입해 오면서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PMIS 개발에 네. 이런 걸 많이 네. 했는데 이제 이런 로직을 잡으시니까 네. 그 개념하고 혹시 PMIS도 아시잖아, 그죠? 알긴 어떻게 이쪽에서 알긴 아는데 전문가는 아니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이제 대형 EPC사나 그 대형 조선소나 대형 회사들은 옛날부터 통합 설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PIMS, 뭐 그렇죠. 자재 관리 시스템, 문서 관리 자재 시스템, 뭐 문서, 각종 리스크 시스템, 관리, 회계 시스템, 뭐 일정 ERP 관리, 이런 것들이 예, 다 통합이 하지.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설계는 또 설계 우리 스마트 PNID가 네. 쭉 계속. 근데 하고 저는 오늘 작년서부터 꽂힌 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엔지니어링 협회에 97% 중소규모의 엔지니어들한테 네. 집중을 하냐면 그것을 통합 환경을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일단 설계라도 잘하자. 맞아요, 2D 맞아요. CAD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2D CAD에서 3D로 넘어오고 싶은데 그 촉매제가 그러니까. 없고 네.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이 플랜트 CAD에 왜 심벌이 필요한지 카탈로그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아주 끌어당기기 위해서 오늘 이제 지금 뭐 한 분을 모셨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저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커뮤니티나 그렇죠. 뭐 플랜트와 조선 이걸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나머지 너무 많은 거는 다음 기회에 그렇죠. 해주시죠. 요거 저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요. 가끔 보면은 이제 좋은 와이프는 나의 인생에 밸런스를 가져온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는 게 이제 좋은 와이프인 것처럼 저 밖에 하나 빠졌는데 저 좋은 와이프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3D 설계도 우리 카페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왔을 때 서로 컨센서스라든지 실력도 비슷비슷해야 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누구 하나가 개판치기 시작하면은 난리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 사원한테 가르쳐 놓고서는 이제 막 모델을 다 해서 한 3, 4개월 지나갔는데 체크 안 한 우리가 잘못이죠. 3, 4개월 된 다음에 이 친구가 바쁘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퇴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하나도 제대로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한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구나. 현업에서도 그게 있어요. 팀장이 딱 했는데 한 친구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 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안 오면 완성을 못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죠. 그렇죠. 팀원 사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객 한 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를 알게 되고 이것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 조언 같은 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회사마다 또 조금씩 원하시는 게 틀리세요. 플랜트 캐드 쓰면 나 똑같이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오너냐 아니면 내가 설계자냐 아니면 내가 관리자냐 아니면 우리가 산업 플랜트냐 아니면 화공 플랜트냐 발전 플랜트냐 아니면 소각로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회사 발주사의 전통이 어떤 도면을 원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 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한계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배웠는데 난 여기서 어디까지만 할 줄 알고, 그 다음은 못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을 리퀘어먼트를 정확히 써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전문가도 조언을 해주는데 그냥 대충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복 연습 수달은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당신이 클릭하지 않고 당신이 설명할 줄 모르면 너는 모르는 거다. You don't know it if you cannot explain. 당신이 지금 한 것을 실수한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설명을 해서 내가 왜냐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단어만 조합을 잘해서 물으면 인터넷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는 문제점이 딱 됐을 때 사실 구글에서 찾으면 99% 나옵니다, 답이.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나오고. 그만큼 자기가 뭘 모르느냐, 뭘 적었느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넘어가시죠. 어쨌든 반복 연습수다를 저는 나토가 뭐냐면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라 노 액션. 말은 안 하고 뭐라 하더라. 뭐 안 된대. 그거 어렵대. 그거 하면은 안 된대. 시간 무지하게 걸리는데 이렇게. 그 고생 많이 했대. 이런 말에서 써보셨어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자기는 마우스 클릭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그냥 토킹 온리.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를 클릭을 해서 빨리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는데, 투마치 인포메이션이라 이게 경험을 안 하고 다 머릿속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자기가 찾아서 본 거가 자기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뭐 인터넷에서 운전 하는 거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기가 직접 계속 그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이게 금세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나중에 10분은 또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를 하시고 여기서 그리고 한마디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어디에다 연락하시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세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죠. 여기 플랜트 3D 카페. 해주세요. 지금 한 2,300명 되시고요. 점점 한 달에 막 50명, 100명씩 늘어나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이준호 대표님이 인터그래프의 지사장 하시죠? 지사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영업 오래. 그때 나와서 여러 번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좀 자기 길을 찾으신 것 같아. 이게 커뮤니티도 하고 좀 좋죠. 이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는 게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그때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국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거 되게 열심히 일해봤자 좀 하수인 같은 느낌도 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래님 저 가입하면 바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영상도 유튜브에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선산업의 이장현 교수님이 좀 발표를 해주시죠. 마우스 되나? 저는 사실 이제 주제가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주제 ESG하고 DX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여담을 하나 좀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80년대 중후반부터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당시에 8088, 8086 XT 컴퓨터라고 그랬죠. XT 컴퓨터를 다 하나씩 사시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실 앞에다 놓고 전체 조회실 앞에 컴퓨터를 놓고 전원을 안 켜시고 그 전 직원을 모아놓고 당신들 이게 뭔지 아느냐? 컴퓨터다. 그리고 당신들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을 안 하면 내가 이 컴퓨터에 전원을 놓고 스위치를 켠다. 그 순간 당신들은 전부 해고될 것이다. 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 모두가 해고될 건데 내가 기다려주마. 그래서 당시에 이게 실화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했더니 생산성이며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요새 이제 인공지능, ESG,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단어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야 될지 그런 명확하게 어떤 구조를 알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은데 찾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이런데 서로 모자이크가 안 맞춰지고 정말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추상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 제가 이게 인문학자가 되지 공학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산화 지구 온실가스 GHG라고 얘기죠. 온실가스가
실제로 1초당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개의 에너지 배출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수십억 개, 1년에도 수십 개가 되다 보니 이게 이제 거의 그 과거에 뭐 그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이제 기후가 2도, 3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2020년에 나온 이제 지구 생명 보고서 리빙 플래닛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지난 100년 동안 약 500개의 척추동물이 멸종을 했고 지금 현재 6차 지구의 대멸종이 진행될 정도로 사실은 기후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추동물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가설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유전자적으로 이 튼튼한 박쥐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가 돼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이 코비드의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원자폭탄 5개가 매 초를 이렇게 갇힌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열량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기후의, 이 지구의 온실가스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그 기후에 따른 사실 인류의 어떤 파멸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맺게 되죠. 근데 이게 협정이 사실상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이고 이 파리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최소한 섭씨 2도씨로 지구의 온도를 상승폭을 거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2020년에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나라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정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그걸 탈퇴했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가 탈출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 영국이나 프랑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2015년 파이낸셜 뉴스에 이제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저기 보시면 기온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도씨를 최대 상승폭으로 1.5도를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본 뉴트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본 뉴트럴 또는 카본 제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뉴트럴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만들지 않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생산한 어떤 그 온실가스가 있으면 이거에 반대되는 친환경 에너지를 서로 상쇄를 시켜서 제로를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카본 제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NDC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각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고 이게 국제적인 어떤 법이나 협약의 의미가 있고 심지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CBAM이라 그래서 2023년에 유럽에 이제 Fit4 55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EU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따라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특히 시멘트나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은 이 탄소량이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게 되면은 배출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너가 그거를 대응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해서 와야만 이게 유럽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굉장히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지속가능성이란 그 회사나 국가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거든요. 결국 기업이 이 기후변화에 이 온실가스 저감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카본 뉴트럴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나온 게 제품으로 따지면 수소 경제나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품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제품이나 에너지 구조가 바뀌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새 최근에 이슈가 됐던 RE100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뜻인데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애플이라든가 여기 보면 오토데스크도 있습니다. BMW도 있고 구글도 있고 비자도 있고 H&M 같은 옷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이게 이제 RE100이라는 이 300여 개의 회사들이 모여서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사용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디선가 친환경 에너지로 대응해서 제로를 만들었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이게 가입을 했는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사오는 부품에 대한 이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규제를 안 했었는데 RE100도 원래 그 취지로는 안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이런 데서는 SK 반도체나 SK에다가 니네도 만들 때, 부품을 만들 때 이제 친환경,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저감했는지를 기준을 넘어야 내가 납품하겠다는 그런 친환경 갑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예전에는 회사가 망하는 게 돈의 문제였는데 옛날에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 회사를 판단했지만 지금은 ESG라는 게 결국 에너지 소셜 거버넌스 중에서 특히 에너지, 이산화탄소나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기업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전망이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도 증시에서도 일종가 뭐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ESG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작년에 보면은 삼성이나 SK나 굉장히 많은 ESG 보고서가 있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예. 결국 이 기업에서 이제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는 결국 기업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다 모든 걸 정책을 했는데 어제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실 대기업은 이제 사람을 낙수 효과가 없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사람이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런 거를 ESG나 이런 것도 중소기업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직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제가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조선사람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는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카본 뉴트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박도 마찬가지로 카본 뉴트럴을 가기 위해서 뭐 EEDI라든가 EEXI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선박 2034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걸 줄이려면은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그런 연료를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세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친환경 선박 시행 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암모니아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선박으로 급격하게 재편이 되고 있고 이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죠. 대우, 삼성 할 것 없이 모든 그 조선소가 이제는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간 단계로 이제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그 유기화물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 단계인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라든가 암모니아나 이런 걸로 옮겨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미래인 거죠.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암모니아나 수소는 현재 진행형 미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품으로 넘어갔지만 ESG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설비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설비가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건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기 위해서 설비도 예를 들어서 용접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유기화물이나 카본을 없애야 되고 에너지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ESG 디지털 트윈, ESG 모니터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고 유기화물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켜서 최소로 쓸 것인가. 결국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ESG를 모니터할 센서나 디지털 트윈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현재 제가 보니까 시작이라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설계라든가 제조 생산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비용이나 요 시설 설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굉장히 위기가 있는 거죠. 자기 돈들을 하기 어렵겠네요. 어렵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고요? 네, 뭐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될 때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물음표를 친 거는 결국 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 30년 뒤에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저는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결국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동기를 보면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더스트리 4.0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카본 제로, 넷 제로 에미션 2050년까지 이 두 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LTE라든가 이런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센서가 AI가 데이터를 만든 세상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엔지니어처럼 엑셀로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50 넷제로가 결국은 고비용 에너지라든가 고비용 설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생산의 친환경화
그다음에 진짜 초고유라는 이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게 제가 보기엔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튜닝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예.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하고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의 차이를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도 CAD, PLM, ERP, SCM, ERP, CRM 전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온톨로지, 시멘틱, 뭐 스텝, 아이저스, 뉴트럴 파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제가 보기 딱 두 가지입니다. 1번은 뭐냐면 ERP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ERP 컨설팅을 했지만 ERP에 성공하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ERP가 필요한 그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만들더라고 사람이 이제 결국 진이 빠지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생기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되니까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SQL, 셀렉트 비율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이 직접 보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엑셀에 있는 데이터, 어떤 문서에 있는 데이터는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는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센서가 결국 ERP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ERP에 들어간 데이터를 옛날처럼 엑셀에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딥러닝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는 거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서로 수천 페이지짜리를 검토하는 건 이제 끝난 거죠. 물론 중요한 건 엔지니어의 인텔렉추얼이지만 결국은 그런 데이터를 찾아내고 검색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이런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나 판단을 결국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디지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도 있고, 뭐 디지털라이저도 예. 있고, 이제 그 단계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전체를 해서 진짜 내가 완전히 디지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DNA까지도 약간 좀 예. 디지털 쪽으로 가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이제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센서가 데이터를 모아줘야 되는 거고, 그 모아진 데이터가 정형, 무정형, 이미지도 있고, 숫자도 있고, 텍스트도 있지만 결국 이거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건 그동안 사람이 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는 머신러닝, 딥러닝 쓰면은 우리가 이 P&ID 도면에서도 봄이 몇 개인지 금방 우리 파트 넘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SNS로 통상했지만 지금 은행도 하고요. 쇼핑몰도 하고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고장 진단을 한다고 하면 그냥 고장 진단을 하는 게 끝나지 않고 어떤 부품이 고장 날 거기 때문에 그 부품을 내가 갖다 공급해주는 비즈니스 밸류 체인까지도 이제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카카오톡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바꾸고, 그게 이제 좀 전에 그 조 대표님께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고와 비즈니스의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옛날에도 몇몇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생각을 한 성각자들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 IBM의 어떤 그 하여가 보면 앞으로는 뭐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내가 문을 딱 가서 문을 누가 똑똑 두드려서 열었더니 엔지니어가 당신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예,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비즈니스. 그래서 난 전화한 적 없는데 당신 냉장고가 나한테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센서가 그 소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한테 연락 왔다. 그게 이상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뭐 디지털 트윈도 있고 뭐 이거는 그 약간 좀 뭔가 마케팅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얼 4.0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엔지니어들이 볼 때 추상적이라는 건 약간 마케팅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네요. 근데 그런 게 또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마케팅이라는 거가 우리가 또 감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인더스트리얼 4.0이랑 그거는 AI 쪽으로 하고 그 뭐 환경이나 이런 거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다음 페이지.
그러면 현재 조선산업은 어떤 상태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전히 디지털라이제이션 중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P&ID 우리가 손으로 그렸던 거를 지금 P&ID 드로잉으로 바꿨지만 그 드로잉에서 사실 우리가 밸브 개수라든가 파트 리스트, 봄 리스트 뽑아내면 결국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지금은 뭐냐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딥러닝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 밸브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제 짝을 보는 거고요.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이 교수님을 초빙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 같이 옛날부터 이 IT나 이 디지털 이쪽을 한 분들은 이걸 딱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요새 컨설팅 하는 사람은 뭘 가가지고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DX 하지 하면 죽는다. 근데 DX 어떻게 해? 다 바꿔. 사람도 바꿔. BDX도 바꿔. 얘들 당장 카카오톡처럼 해.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조선소에, 그러면, 한 가지 좀 질문이, 이 교수님은 현업의 조선에 가가지고, 좀 앞으로 조선 해양의 DX 할 때 좀 몇 가지 조언을 있으십니까?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 다 옛날처럼 20년 동안 이게 돈 벌고 살았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전제는 도전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제가 마치 이게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인문학자처럼 됐는데요, 사회학이나. 설계 공수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고 50% 이상 줄일 각오를 해야 되고요. 생산도 마찬가지로 공수를 줄여서 생산량을 올리는 그것도 2배로 올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제가 보니까 20% 30% 올릴 수 있고 그래야 이게 새로운 ESG 시대에 대응이 되는 건데 여전히 앉아서 우리가 설계 드로잉 플랜은 어떻고 설계 매너하고 공수는 어떻고 이거 따져서는 제가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공포스럽게 보지 말고 조금 본질을 보고 기술적으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아까 중소기업의 컴퓨터가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모든 사람이 공포로 몰아넣는 거죠.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ESG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그럼 당신은 당신 삶의 DX를 실행하고 있냐? 왜냐면 DX 뭐든지 이런 거 새로운 걸 하면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재교육시킨다든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제너럴하게 DX가 좋다 메타페이스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리스크는 경영학적인이라고 이따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 나온 자료는 오픈해도 됩니까? 여기 자료는 그냥 클로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니요. 그 앞에는 괜찮습니다. 아니 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오픈해도 됩니까? 공개해도 됩니까? 여기 스마트 선박부터는 빼시고요. 사례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라서 사례는 해석. 그러면 요거를 한 1, 2분만 간단하게 좀 뺄 테니 있는데 얘기는 일단 해주시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너무 이게 추상적인 얘기만 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자이로낭 스마트 선박에 이제 엔진에 가장 중요한 이제 엔진 연료 펌프하고 이 퓨리파이어 정수기가 들어가야 이제 이 연료 공급 체계인데요. 연료 공급 체계에 지금 이제 원격 고장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딥러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실험한 게 아니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실험을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 실험은 아니고 기계연구원하고 저희가 공동 협력이라서 지금 현재 자이로낭 선박, 스마트 선박, 스마트 자동차 얘기했지만 아직은 지금도 우리가 육상에서 이렇게 똑같은 장비로 실험을 해서 실험실 레벨에서 저희가 고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계측 주기도 1km에 1초에 1000개를 저희가 데이터를 얻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의 KNN이나 디시전 트리라든가 그다음에 디폴드 네트워크라든가 신경망이죠. 이런 방법들을 써서 고장을 예측을 해봤는데 기존의 방법이 지금 보면은 76% 52.4%밖에 정확도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곱하는 과정입니다. 행렬에 곱하는 과정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컨볼루션 기반으로 고장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데이터가 이게 몇 시간 안 했는데 지금 보면 몇 기간이고 5기가 10기가인데요. 이거 처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기계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도 줄여야 되고 이게 만약에 1년이 쌓이게 되면은 뭐 하드디스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처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저희는 1초에 1000개를 데이터를 계측을 하지만 실제로 선박에 가면 그렇게 하면 하드디스크가 아침에 시작해서 간식 먹을 때 이미 다 차거든요. 그래서 1분에 하나씩 계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건 저희가 만든 이제 인공지능 그 신경망 그 레이어 모델이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 저희가 이제 99.5%, 100%, 80.4%, 77%로 저희가 각각 이제 그 고장이 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정확도를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체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선박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적용되기 직전에 우리가 이런 실험실 레벨에서 연구 레벨에서 하고 있고 이게 조만간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현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뭐 홈 이런 걸 많이 있지만 스마트 칩은 현재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2, 3년 내에 현실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 또 부회장님이 이제 한 2, 3분 얘기를 해주셔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저 들으신 분들이 아까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뭐 오늘 그 뭐 간단하게 얘기하죠. 예. 컨퍼런스 주로 어떻게 오셔야 돼서 뭘 봐야 되는지 넘어갑니까? 예. 요거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요? 제가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플랜트 정보 우리 기술협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도 하고 또 우리나라 그 플랜트 분야에 기여한 분들의 훈장이나 또 대통령상 각 상도 이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협회하고 같이. 그래서 순수한 엔지니어들의 모임이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경험이나 지식을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또 지식을 공유하면서 컨설팅도 강의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협회가 우리 한국 플랜트 정보기술협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주요 프로젝트를 보면 우리 협회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플랜트의 관리 기술, 특히 PM 쪽, 또 전문 기술, 뭐 기계, 전기, 토목, 건축 각 분야, 또 컨퍼런스 매년, 그 다음에 코드 교육이라든가 실험실 교육, 그 다음에 리틀 PM 어린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또 그분들을 가리키는 리틀 PM 강사 양성 과정도 민간 자격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랜트 분야의 전문 인력 뭐 구인 구직, 관련 여러 가지 정보 교육 커뮤니티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도 현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제가 이제 미국 캐나인 대학교에 이제 글로벌 PM 학과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공학과장도 맡고 있는데 우리 협회의 회원이시면 그 글로벌 PM 학과라든가 또 관련 HSE 학과, 공정관리학과, 리스크관리학과 등 그런 거에 장학 혜택을 아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플랜트 협회는 특히 이제 관리 기술, 전문 기술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전문 기술 분야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외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니까 관리 기술 때문에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70, 80%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원래 기계 하공 이런 전공자인데 이 관리 기술 분야를 경영학 석박사를 따로 해서 우리나라 여기 대중화도 하고 우리 협회도
이 관리 기술을 여러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보급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 협회 홈페이지 오시면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협회에 이제 올해부터 이런 교육을 쭉 진행하다가 우리가 제대로 된 플랜트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전문가 자격을 이렇게 론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협회의 민간 자격증으로 이 글로벌 플랜트 건설 사업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 전문가가 되거나 또는 그런 리더나 팀장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약 20여 개 과목으로 구성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문가 자격자 과정을 곧 론칭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하시면 우리 협회 여기 이제 오신 교수님들 또 대표님들이 또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야의 강의나 또는 교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관리 기술 분야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기술 분야에도 여러 가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 주로 BIM이라든가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우리가 스마트 건설로서 또 해외 기술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저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네. 이상으로 협회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항상 두 명 이상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나 있는데 오늘은 발표할 게 좀 적을 줄 알았는데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분 다 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필요한 것들에서 좀 알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Q&A 시간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 안배가 좀 안 됐네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 나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